반갑습니다. 어제 정부의 부동산 대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예상을 한치도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정권의 부동산 정책을 응원하는 지지자들에 둘러싸여서 대통령이 하고 싶은 말만 하는 아무 말 대잔치였습니다. 전문가들이 고심하여 내놓은 의견에 대해서는 이론적으로는 그럴싸하나 현실적으로는 안 된다 라고 일축했습니다. 그래놓고 정작 대통령 본인은 비현실적, 아니 초현실적인 부동산 정책만 줄줄이 늘어놓았습니다. 3시간 넘게 토론을 진행했지만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3개로 딱 요약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 당장 제일 급한 것은 조세 제도라면서 보유세가 선진국 수준이 되려면 3배는 올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보유세 대폭 올리고 장특공도 폐지하겠다는 겁니다. 둘째, 공급을 어디서 어떻게 늘릴지 마땅치 않다고 했습니다. 사실상 공급 대책이 없다는 것을 실토한 것입니다. 셋째, 대출이 집값 폭등의 주 원인이라면서 대출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했습니다. 결국 국민의 뜻, 시장의 요구와는 정반대로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수결로 결정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국민이 반대하든 시장이 저항하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부동산 시장 지금보다 더 나빠질 수 있을까 했지만 지금도 최악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중에서는 차라리 문재인이 나았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더 고통을 당해야 하나 생각하니 정말 걱정이 큽니다. 어제 토론회를 보니 이재명 대통령이 왜 그렇게 급하게 본인의 분당집을 팔아치웠는지도 확실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곧 보유세 폭탄 떨어뜨리고 장특공도 폐지할 텐데 정작 본인은 세금 폭탄 맞기 싫었던 겁니다. 증세 결정 다 내려놓고 본인은 빨리 집 팔아서 세금 폭탄 피한다. 주식시장의 내부자 거래와 뭐가 다릅니까? 대출이 집값 상승의 원인이라면서 본인은 무이자로 매도자 대출까지 해주면서 집을 팔았습니다. 똘똘한 한 채가 심각한 문제라고 하면서 본인은 그 똘똘한 한 채로 20억 넘는 불로소득을 거뒀습니다. 그런데도 국세청은 세무조사도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일반 국민이었으면 토지거래 허가부터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국민은 안 되지만 나는 할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특권의식과 내로남불 정신이 부동산 정책에도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보수당 정권에서는 늘 부동산 안정됐었습니다. 오히려 집값이 떨어져서 걱정하던 때도 있었습니다. 민주당 정권만 들어서면 죄송합니다. 왜 집값, 전세, 월세 모두 폭등하는지 이제 국민들께서도 그 이유를 다 아실 겁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논의하는 진짜 부동산 정책으로 전환해야만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고 국민의 집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습니다. 주택 공급을 늘리고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하고 실소유자가 안심하고 집을 살 수 있는 금융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을 바꿀 생각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어제 토론회로 더 명확해졌습니다. 정권이 정책을 바꿀 생각이 없다면 정권을 바꾸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대로 간다면 결국 국민이 정권을 끌어내릴 것입니다. 오늘 토론회를 준비해 주신 심기원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원장님, 자타가 공인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부동산 전문가이십니다. 지금 우리 당 부동산 정책 정상화 특위에서 올바른 부동산 정책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다. 심기원 원장님과 부동산 특위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오늘 좋은 고견을 활발하게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은 국민이 집 걱정 내려놓고 마음 편히 살 수 있는 진짜 부동산 정상화 정책을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토론회를 보면서 근저당 설정 대통령과 얼마 전까지 다주택자였던 국무총리가 과연 내 집 마련이 꿈인 서민들의 심정을 제대로 헤아릴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결국 국민과 시장이 듣고 싶어했던 실수요자 대출 규제 완화와 주택 공급 확대에 대한 대통령의 발언은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도권 문제에만 집중됐고 지방 주거 문제는 사실상 외면한 것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이 정권이 부동산 정책 실패의 현실을 보여주는 사례가 성북구 기름동 신축 아파트의 국민평형이 최근 20억 원에 거래됐다는 소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 1월 17억 원에 거래됐던 이 아파트는 반년 만에 3억 원 가까이 폭등했고 상대적으로 부담이 덜했던 강북의 아파트라는 점에서 국민들의 한숨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님께서는 우리 당의 부동산 정책 정상화 특위위원장을 직접 맡을 만큼 부동산 문제를 시급하고 절박한 민생 과제로 인식하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오늘 토론회는 정치셈법을 떠나 민생과 국민을 중심으로 마련된 자리입니다. 오늘 전문가분들이 현장의 목소리를 끝까지 귀담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수요자를 위한 규제 정상화와 무너진 부동산 시장 기능의 회복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안들이 제시되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함께해 주신 우리 신교원 교수님, 그리고 발제를 맡아주신 이종하 센터장님, 송원배 부회장님, 이은영 연구위원님, 오문성 이사장님, 양정호 의원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어제 국토위원장 선임되신 유이동 위원장님, 그리고 함께해 주신 서명호 의원님, 김장겸 의원님, 최수진 의원님, 박승훈 수석대변인님, 하민경 대변인께도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부동산은 이념을 실험하기 위한 대상이 아닙니다. 국민의 소중한 자산이자 보금자리이며 청년과 신혼부부가 미래를 시작하는 터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시장의 정상화를 이야기합니다만 공급 규제를 그대로 둔 채 세금 부담은 늘리고 대출까지 옥죄면서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 대통령이 아파트를 매각하면서 미지급 잔금에 대해 17억 7천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정부의 대출 규제로 문턱을 넘지 못하는 국민의 눈에 직접 사금융 역할을 한 대통령의 모습이 어떻게 비치겠습니까? 대통령이 매수인의 사정을 고려했다면 정부 정책 역시 내 집 마련이 절실한 청년과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사정도 배려해야 합니다. 부동산 정책 정상화는 시장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작동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민간의 공급 역량을 살리고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를 지키며 세제는 합리성과 예측 가능성을 기준으로 바로 세워야 합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으로서 정부 정책을 철저히 점검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주거 대안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여러 가지 제안과 대안들을 저희 당의 정책으로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건국대 부동산 대학원의 원장 심교원입니다. 어제 정부의 대토론회가 있었는데 그게 미흡한 것들이 상당히 많았다는 평가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발제자분하고 여기 국민의 대표로 나오신 분들께 따로 부탁을 드렸습니다. 어제 대토론회를 보시고 나서 그 감상이 어땠는지를 처음에 살짝 말씀해 주시고 본래 발제하기로 했던 것들을 발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이제 실감나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전북 전주에 사는 최미영입니다. 어제 토론회를 보면서 아쉬웠던 점은 좀 다양한 시각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던 것 같아서 좀 아쉬웠습니다. 서울과 이제 지방의 부동산 상황은 다른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던 것 같아서 오늘 토론회에서는 이런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도 함께 반영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지방 청년이 실제로 체감하는 부동산 정책의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방 부동산 침체가 이제 현 정부 출범 이후 갑자기 시작된 것은 아닙니다. 인구 감소와 공급 과잉, 공사비 상승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서울과 지방의 상황은 분명히 다릅니다. 서울은 수요가 몰려 집값 과열이 문제지만 지방은 수요가 줄고 미분양이 쌓이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두 시장을 가계 부채라는 하나의 기준으로 관리를 하면 이미 침체된 지방이 더 큰 충격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026년 기준으로 만 19세에서 34세까지 취업 청년의 세전 월 평균 소득은 약 266만 원입니다. 이 청년이 생활비를 제외하고 매달 100만 원씩 저축을 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저축하고 연 3%의 예금이자가 계속 유지가 되어도 5억 원을 모으는데 약 28년 6개월이 걸립니다. 30살부터 모으면 60살이 되어야 합니다. 청년에게 주택대출은 투기를 위한 돈이 아니라 내 집 마련을 가능하게 하는 최소한의 사다리입니다. 그런데 수도권 과열을 막기 위한 대책 속에서 지방 청년이 이용하는 정책 대출 한도까지 줄었습니다. 생애 최초 디딤돌 대출은 최대 3억에서 2억 4천으로, 신혼가구는 4억에서 3억 2천으로,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도 2억에서 1억 5천만 원으로 평균 22% 정도 축소되었습니다. 생애 처음으로 5억 원짜리 집을 구입하는 청년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기존에는 생애 최초 디딤돌 대출을 최대 3억까지 받을 수 있어서 자기 자금이 2억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대출 한도가 2억 4천으로 줄면서 이제는 6천만 원이 더 필요한 것입니다. 매달 100만 원을 모으는 청년에게 6천만 원은 이자를 제외해도 5년을 더 저축해야 하는 큰 돈입니다. 결국 부모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청년은 집을 살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청년은 같은 소득을 벌어도 집을 포기해야 합니다. 지금 정부는 2026년 관리 대상 가계 대출 증가율을 1.5%로 제한하고
정책 대출 비중도 단계적으로 줄일 계획입니다. 물론 이제 지방에는 수도권보다 완화된 DSR이 적용이 되지만 정책 대출 한도와 은행별 대출 총량이 함께 줄면 지방 청년의 대출 접근성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서울은 집을 사려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문제고 지방은 집을 사려는 사람이 부족해서 문제입니다. 이 서울의 과열을 막기 위한 금융관리가 지방의 실수요까지 위축시켜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오늘 3가지 제안을 좀 드립니다. 첫째는 지방의 청년과 신혼가구에 대한 정책 대출 한도를 현실에 맞게 조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상환 능력이 확인되는 실수요자에게는 LTV를 최대 90%까지 허용하며 저금리로 분할 상환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야 합니다. 둘째, 지방의 미분양 주택을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기회로 활용해야 합니다. 공공기관의 단순 매입에 그치지 말고 청년과 신혼부부가 저렴하게 임대로 거주한 뒤 분양받을 수 있도록 연결해야 합니다. 특히 이제 지방만큼은 최초 입주 시점의 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분양 전환 가격을 미리 확정해서 장기간 성실하게 거주한 청년과 신혼부부가 실제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로 지방의 구축 주택을 구입하는 국민에게는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준공 후 5년이나 10년 이상 된 구축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는 주택 매매 가격의 일정 비율을 리모델링 자금으로 저금리 대출 받을 수 있도록 한다면 주거비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지방의 노후 주택과 빈집 문제도 함께 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서울의 과열을 막는 정책이 지방 청년의 내 집 마련과 지역 경제 회복까지 막아서는 안 됩니다. 지방 청년이 태어난 지역에서 일하고 집을 마련하고 미래를 계획할 수 있도록 지역 현실에 맞는 부동산 정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손명훈입니다. 앞에 최미영님께서 이제 지방에 사는 청년들의 입장을 대변했다면 저는 서울에서 자취하는 대학생들의 입장을 좀 대변해 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신규원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제 저 토론회를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는데요. 이재명 정부는 지금 대출은 더 어렵게 또 세금은 더 높이는 지금 정책을 반복을 하려고 하고 있고 이제 국민들의 주거의 권리를 억압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급이 없는 부동산 정상화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는 서울에 더 이상 개발을 할 곳이 없다면서 재개발 의사를 사실상 철회한 것처럼 발언을 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고개를 들어 민심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제 이야기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서울에서 지금 마이크가 좀 네, 서울에서 지금 8년째 자취를 하고 있는 대학생이고요. 제가 처음에 서울 왔을 때 8년 전에는 대략 보증금 1,000만 원에 월 40 정도의 부담금을 이제 부담을 하면서 자취를 했었는데 지금은 월 거의 한 70만 원 정도 나가는 돈으로 훨씬 더 안 좋은 퀄리티의 집에서 자취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이 사실상 청년들이 지금 겪고 있는, 대학생들이 겪고 있는, 자취를 하고 있는 친구들이 겪고 있는 현실을 저랑 다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많은 분들께서 그리고 뭐 LH나 SH에서 하는 청년임대 매입주택 같은 그런 정책들, 청약들 넣어서 거의 당첨돼서 이제 그런 좋은 시설에 살면 되지 않냐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사실상 거의 경쟁률이 100대 1 아래로 내려간 적이 없다고 봅니다. 사실상 거의 1%도 안 되는 확률에 청년들의 주거의 미래를 맡기기에는 이게 뭔가 주거의 대책으로서의 대안이 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요. 청년들은 사실상 이제 서울에서 아니면 수도권에서 내 집 마련, 요건 이제 꿈도 아닙니다. 꿈도 꾸지 않습니다. 이제 사실상 내 집 마련이 아니라 잠시 머물 수 있는 공간 하나를 구하려고 하는데 그마저도 이제 전세 물량이 다 죽었다 보니 이제 월세로 월 부담금 70만 원, 80만 원, 더 나가서는 뭐 100만 원 넘는 월 부담금을 내면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부동산 문제 앞에 최미영님께서는 이제 지방도 이제 큰 문제들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이 서울에서 자취하는 청년들의 이 부동산 문제가 서울과 수도권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렇게 전세가 줄어들고 월세가 늘어나서 월세 부담금이 갈수록 높아지는 상황에 이런 월세 부담을 해소하지 못하는 청년들은 결국 부모님 세대에 손을 벌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럼 결국 서울과 수도권의 부동산 문제는 지방에 계신 이제 부모님 세대로 이제 문제가 전이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는 이제 부동산 정책을 청년들의 생각과는 반대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제 규제 중심의 부동산 정책을 펼쳤다가 좀 실패한 사례가 있는데 이재명 정부는 그 규제 중심의 부동산 정책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습니다. 장기 보유 특별 공제 폐지를 하고 토지 거래 허가제 그리고 이제 세금을 강화하는 이런 규제 중심의 정책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민적으로도 비판의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물을 채워야 할 항아리에 멀쩡한 항아리에 밑을 깨부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공급이라는 물이 나오는 수도꼭지를 잠그려고 하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부동산 문제는 결국 공급이 답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정부는 서울에 더 이상 개발할 곳이 없다면서 규제를 통해서 부동산 시장에 다른 항아리를 깨부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바라는 것은 그리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해서 조금 더 나은 집, 조금 더 괜찮은 집으로 옮겨갈 수 있다는 희망, 그리고 이제 부모님 손을 벌리지 않고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다는 그런 희망 하나면 청년들은 충분히 한국에서 살아갑니다.
부디 청년들이 주거 걱정 없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서울시 부동산 정책개발센터장 이종화입니다. 우선 이런 자리에 발표를 할 수 있게 좀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위원장님께서 토론회에 대한 소감을 말씀하려고 하셨는데요. 일단 저희는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급에 대한 확대를 좀 더 계속적으로 확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급에 대한 논의가 좀 더 심층적으로 논의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저희가 발표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퍼를 저희가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두 번째 장 목차를 보시면 현재 서울시의 관점에서 최근 주택시장에 대한 흐름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그에 따른 서울시의 대응에 대한 부분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시장 안정을 위해서 정부의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먼저 매매 시장입니다. 사실 강력한 수요 억제 대책에도 가격 안정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한계가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최근 1년간 약 한 11% 이상의 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지금 문제는 가격의 상승뿐만 아니라 거래량과 매물도 매우 감소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한 것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매매 시장 관련돼서 10월 15일 대책 이후 매각 지역의 가격 상승의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까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부분하고 비슷한데요. 현재 저희가 과거 고점 대비해서 토어지 시작 확대 전에는 사실 이제 주요 지역에 대한 상승분이 되어 있었고 하락하는 지역도 있었습니다만 25년 10월 대비 토어 지역 확대 부분 8개월 이후에서는 전국 지역이 지금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대출 규제에 대해서 15억으로 규제하면서 10억 이하의 아파트들이 가격 상승이 높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또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수요가 지속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세 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세 시장 같은 경우에 가격이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매물 감소와 함께 거래량도 동반 감소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시장을 좀 위축을 시키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서울시에서는 매물이 굉장히 없는 전세 매물이 없는 그런 부분들이 중요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세시장에서 저희가 주목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계약갱신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계약갱신은 사실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보여집니다. 사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저희가 모니터링 단을 통해서 이에 대해서 좀 확인해본 결과로는 사실 지금은 매물이 없다 보니까 갱신권을 이미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 인상을 통해서 계속 거주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저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월세 시장입니다. 사실 전세 매물이 없어지면서 전세가 빠르게 월세로 전환되고 있는데요. 보시는 그래프와 같이 전세 가격도 매우 오르고 있고 매물도 또 거래량도 계속 감소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금 전세가 월세화로 변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장의 구조적인 형태의 변화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최근 6개월간에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아파트의 경우에는 월세가 증가하더라도 전세 매물보다는 좀 더 많았으나 현재로서는 거래에서 월세가 좀 더 전세보다 많은 거래의 양을 띠고 있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런 빠른 월세화는 사실 서울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의 주거비를 상승을 시켜서 이에 대한 생활에 대한 부담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급 부분입니다. 사실 서울시에서는 공급에 대한 부족에 대해서 우려를 통해서 구역 지정이라든지 사업시의 인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속도를 좀 내고 있습니다. 반면에 지금 현재 저희가 당면한 문제는 곧 입주가 필요한 준공이라든지 아니면 또 개발이 시작되는 착공의 것들이 좀 감소하고 있는 부분들을 나타나고 있어서 사실 올해와 내년에 공급이 많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본격적으로 저희 서울시가 준비하고 있는 부분의 대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정비사업의 계속 추진을 통해서 31년까지 31만의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공급의 90%는 민간이 공급을 하고 있는데요. 공공도 열심히 노력을 하지만 민간이 공급하지 않을 경우에 공급 부족을 해소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비사업에 대한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요. 현재 서울시에서는 건축기획관 총괄 공정관리의 체계를 부시장 체계로 올려서 좀 빠르고 또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는 현장을 통해서 이 애로사항을 듣고 이에 대한 부분을 애로사항을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아주택 부분에 있어서도 공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어떤 규제를 완화하도록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간에 대한 확대 지원뿐만이 아니라 공공 역시도 임대와 자가를 위해서 공급 물량의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31년까지 총 공급 물량을 12만 호 정도의 이상으로 지금 공급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신혼부부, 청년, 취약계층, 무주택 일반 고령자에게 골고루 배분될 수 있도록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청년과 신혼부부들이 낮은 가격으로 내 집 마련을 도울 수 있도록 공공 분양에서 토지 임대형 주택, 또 할부형 주택 등의 새로운 주택 공급의 형태를 계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거비 지원을 위해서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보증금과 이자 지원을 통해 실질 주거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도록 저희가 한 4가지 정도의 정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전세 보증금 무이자 대출 증액을 증액할 수 있도록 늘릴 수 있도록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주거비 지원 대상도 계속적으로 확대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출이자 지원 대상 확대뿐만이 아니라 중장년 월세 지원을 통해서 또 소외되어 있는 중장년층의 어쨌든 자산 증식을 위해서도 같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끝으로 사실 이 공급의 지원은 지자체만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부의 원활한 협조가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는 3가지 규제에 대해서 8개 세부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저희가 그 정비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이주비 대출의 LTV 상향을 좀 요청드리고 또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에 대한 부분은 일시적이라도 완화를 요청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 정비 사업의 법적 상한 역시도 공급의 원활한 지원을 추진을 위해서 좀 더 늘려줄 부분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민간 임대 사업 부분에 대한 부분들도 좀 더 규제를 완화를 요청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최근에 가장 부족한 비아파트 부분에 있어서 민간 임대 사업자는 주요 공급처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LTV 규제와 비아파트 종부세 합산 배제 등의 제안을 좀 요청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형 민간 임대 사업자 제도를 통해서 좀 더 자금이 비아파트 공급에 원활하게 들어올 수 있도록 좀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금 부분에 있어서도 좀 더 합리적으로 또 실질적으로 낼 수 있는 수준의 내용 형태로 좀 지불되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공정가입 비율 동결, 장특공제 현행 유지, 물가 상승 고려한 재산세 종부세 과표 조정에 대한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급과 관련돼서 서울시의 노력 그리고 시장 상황에 대해서 말씀 주신 것 같습니다. 아마 발표할 때 좀 빼신 것 같은데 전세 거래량을 보니까 발표 자료에 작년 동월 대비 42.3%가 감소한 게 굉장히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힘당에서 작년 하반기에 특위를 발족시키면서 서울시에 공식 의견 검토를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받은 의견서 중에 상당 부분이 법안 개정사항, 지금 나온 규제 개선 사항을 받아서 이제 진행을 했는데 아직까지 법안으로 진행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좀 더 반성이 필요하고 서울시에서 제안한 내용들 그리고 며칠 전에 시장님이 또 대통령에게 건의를 하려다가 건의가 되지도 않았는데 그런 것들은 특히 작년 15 대책 이후에 굉장히 부정적 영향이 많아서 서울시에서 꾸준히 개선을 요구했는데 아직 안 되고 있는 것이 상당히 아쉬운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대구 경북에서 온 송원배입니다. 어제 부동산 토론회를 보면서 많이 답답했습니다. 시장의 자율적인 기능이 아니라 규제로 억압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반시장적이죠. 규제만으로 과연 부동산을 잡을 수가 있을까요? 전혀 불가능합니다. 사실은 이거는 정부와 민간에서 합동으로 해야지만 공급이 촉진될 수가 있습니다. 과거 우리가 1989년도에 80년대에 그때도 주택 가격이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태우 대통령께서 자기 임기 내에 반드시 부동산만은 잡겠다. 주택 공급이 자기의 사명이다 할 정도로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은 그때까지는 왜 공급이 안 됐을 거냐 하면은 그때도 정부 규제가 있었습니다. 국민들한테 저렴하게 공급하려고 분양가 상한제가 전국토에 다 적용이 됐죠. 서울에서 공급하나, 대구에서 공급하나, 지방에서 공급하나 단일 가격으로만 적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공급되는 아파트가 다 뭡니까? 주택공사밖에 없어요. 주공아파트. 민간에서 이익이 남지 않기 때문에 아파트를 굳이 지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건설회사들은 이익이 있는 중동으로 나갔던 거죠. 그래서 대통령께서 그 당시에 그러면 어떻게 하면 공급을 늘릴 수 있냐? 민간 건설사 요청을 받아들여서 땅값은 서울 다르고 경기도 다르고 대구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분양가, 원가 연동제를 실시한 겁니다. 그래서 임기 내에 주택 200만 호보다도 더 훨씬 많이 달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뻔한 공급을 하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공급을 하지 않는 이유는 현 단임제 대통령 임기 내에서 이 부동산 정책을 써서 자기 임기 내에 입주하는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부동산을 이게 안정을 시키기 위해서 쓸 수 있는 카드가 부동산 규제, 아파카드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임기 내에 뭔가 이뤄내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아파카드를 쓰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부동산 정책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시장 자유를 맡겨야 되고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건설사가 여기서 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대구 경북에서 올라온 만큼 우리 대구 경북의 이게 시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 우리 대구 경북 지방의 위기가 인구 감소나 이 청년층의 이탈을 넘어가지고 지방의 자산가들이 서울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제 주변에도 상당한 자산가들이 예전에는 지역에서 이 돈을 굴리려고 했는데 이 지역에는 돈이 안 돼요. 서울에 많이 올라가면은 지역에는 그래도 조금 벌면 좋겠는데 서울만큼 안 벌어도 근데 지역 자산은 디플레이션 되고 있으니까
이게 지역에 투자할 것이 아니라 서울 수도권에 투자하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방 축적 자본이 내부에 순환되지 않고 오히려 서울 강남권 수도권으로 이 흡수되면서 이 자산 격차가 극단적으로 확대되고 지방 소멸을 가속화하고 있는 핵심 원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미분양 아파트 참 많습니다. 과거 2023년도 2월달 기준으로 전국의 미분양 아파트가 7만 5천 호가 있었는데 그 당시 지방의 미분양이 6만 2천 호에서 전체 83%가 지방에 있었습니다. 서울 수도권에 16%밖에 없었어요. 하여튼 미분양 리스크가 지방에 압도적으로 집중되었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대구 같은 경우에는 대구에만 18.5%, 또 경북이 12%, 대구, 경북이 전국에서 30%의 미분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오늘날까지도 이게 지역에 상당한 침체를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미분양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건설사와 사업주체가 피를 깎는 고통으로 할인 분양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본인들이 할인도 했지만 정부에서 추진한 CRE 제도 매각합니다. 분양 가격에 뭐 한 20%, 30% 할인했죠. 또 LH 준공후 미분양으로도 할인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할인하면은 좋겠지만 누가 좋냐 하면은 물론 싸게 사는 사람이 좋을 수가 있어요. 그냥 기존에 살고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 또 기존에 살고 있는 기주택자들은 자기 자산이 빠지고 있는 거죠. 자산이 디플레이션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할인 분양으로 인해서 지역의 이제 건설사, 금융권의 동반 부시라도 발생을 했던 거고요. 그러면 왜 미분양이 지방에 83%가 있고 수도권에는 17%밖에 없었냐? 우리 잘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이것도 규제의 역설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2017년도, 18년도, 19년도 서울의 투기 가열지구 조정 대상 지역 다 묶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서울에는 분양가 상한제, 조정 대상 지역에는 고분양가 관리 지역 두 번이나 억제를 합니다. 주변 시세보다도 더 싸게 분양해. 이게 고분양가 관리 지역이고 분양가 상한제는 원가만 따져서 공급을 해. 건설회사에서 사업을 하는데 이익이 안 남아요. 분양가 상한제로 막죠. 주변 시세보다도 더 싸게 공급해. 서울에 공급을 해서 이익이 안 남기 때문에 건설사는 이익을 쫓아서 수익을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어디로 갔을까요? 사업하기 좋은 지방으로 다 내려갔어요. 건설사들이 서울에 공급 안 하고. 그래서 지방에 이 미분양이 80%가 몰렸던 겁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또 오늘날 어떤 문제가 있냐니까 서울에서 이렇게 정비 사업도 막히고 분양가 상한제, 고분양가 관리 지역하자 이게 다 지방으로 내려갔고 지방에서 재건축, 재개발, 소규모 정비 사업까지도 메이저 건설사들이 싹쓸이하고 또 서울에 있는 중소 건설사마저도 지역의 물량을 90%를 싹쓸이하고 업체를 독점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나타나는 게 이 세제 규제의 부작용이죠. 이 똘똘한 채, 똘똘한 채가 참 심각합니다. 이 다주택자 중과세, 야 이거 우리 문재인 정부 때 다주택자 중과세 할 거니까 자 시민 여러분 앞으로 더 센 정책이 나옵니다. 다주택자라면 주택으로 가지고 돈 벌 일 없으니까 처분하십시오. 네, 처분했습니다. 말 듣고. 처분했더니만은 아파트 가격이 미친 듯이 올라갔어요. 아, 차, 잘못했구나. 팔아가 될 일이 아니고 가지고 있으면은 세금 납부하더라도 이게 더 큰 돈을 벌어줬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양도소득세 중과세, 이거 매물 잠김 효과만 있습니다. 이거 사실은 시장의 부작용이 크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취득세 중과세입니다. 여러분들 취득세가요, 세대별로 부과합니다. 그게 이제 3주택이면은 서울에는 조정대상 지역이 2주택이면 8%. 또 3주택이면 12%죠. 대구처럼 비규제 지역인데도 3주택 8%, 12%입니다. 근데 이 주택수에 어떤 게 들어가냐면은 내가 살고 있는 집 한 채에다가 오피스텔 하나 가지고 있다? 있는데 한 개 더 구입한다? 3주택이 돼요. 취득세 8%를 내야 됩니다. 그러면 좋아요. 지금 제가 아파트 하나 가지고 있고 오피스텔도 하나 가지고 있는데 지금 새로운 거 분양 하나 받습니다. 분양받게 되면은 3주택이라 돼서 이 분양 아파트를 취득할 적에 취득세 8% 내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8% 내냐면은 앞에 그 두 개를 팔았다 하더라도 이 마지막 세 번째 취득한 거는 취득 시점에 취득세 8% 내야 되고 12% 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택수 계산할 적에 분양권, 오피스텔,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수에 다 포함이 되고 이게 세대원까지 다 포함한 주택수에 되기 때문에 이 취득세 중과세가 거래를 반토막내고 있습니다. 지방 같은 경우에는 우리 대구 특히 대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2021년도 고점 대비해서 거래량이 반토막입니다. 그러면 거래량이 반토막이라는 얘기는 지방에는 지방 소득세, 취득세가 납부가 적고요. 그 다음에 중개, 인테리어, 이사업체 전부 다 전후방 산업이 다 마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중과했죠. 역시 종합부동산세 중과가 어떤 효과를 낳느냐 하면은 결국은 있는 사람들이 이게 세금이 부담이 되니까 자녀들한테 증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주택수로 계산할 것이 아니라 지방의
종합소득세 부과하는 대상은 사실은 금액이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서울의 1주택자는 사실은 막 큰 아파트를 한 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1주택으로 분류가 되고, 지방에는 작은 거 있다 하더라도 다주택자로 분류를 해서 중과세를 하고 있다는 게 역시 문제점이죠. 그래서 이렇게 자산을 세부담을 강화하니까 예전에 수도권에서 지방에 투자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또 지방에서도 또 부동산 투자하신 분도 계세요. 지방에서도 서울 가서 투자했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이렇게 규제가 강하니까 이제는 다주택자가 능사가 아니구나, 똘똘한 한 채만 남겨야겠구나, 이제 이렇게 되니까 서울에 있는 자산가들은 지방에 있는 아파트 팔고, 또 지방에 있는 자산가들은 서울에 똘똘한 한 채를 남기기 위해서 지방 아파트를 팔고, 안 그래도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데 공급이 부족한 서울에는 너나 없이 그걸 지키려고 하고, 공급이 넘쳐나는 지방에는 오히려 이걸 팔아야 되는, 오히려 공급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공급을 더 많이 양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서울에 이제 이렇게 원정 투자까지 하게 되는 거죠. 그 원정 투자라는 것이 본인이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에 유학가 있는 자녀, 또 결혼을 앞두고 자녀 앞으로 집을 사주는 거죠. 결국은 이 자산이 지방에 돌아갈 것이 아니라 수도권으로 집중되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정책의 지금 비대칭성인데요. 과거에 우리 대구 경북이 어렵고 힘들어서 부동산 규제 완화해달라고, 조성 대상 지역 완화해 주십시오, 투기 가열 지구 완화해달라고 수차례 목청을 높였습니다. 근데 언제 완화해줬냐? 예, 시장이 침체되고 난 다음에야 완화해주더라고요. 근데 서울 수도권에 23년도에 1월달 둔촌 주공의 분양을 했는데, 네, 계약을 앞두고 있었어요. 둔촌 주공이 저기 잘못되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그때 정부에서 23년 1월달에 투기 가열 지구, 조성 대상 지역 전면 다 해제해 줍니다. 그리고 전매 제한도 5년에서 10년 있는 거 전매 제한도 또 완화해줘요. 그다음 분양가 상한제 폐지, 실거주 의무 유예, 허그의 중도금 대출 보증 규제 폐지 다 해줍니다. 네, 일시적으로 서울이 어렵다고 하니까 서울에는 모든 규제를 완전 해제해줘요. 근데 지방은 수차례, 죽을 때까지 어렵다고 해도 지방에는 안중에도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국민, 서울에만 국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방에도 대한민국 국민이 살고 있다는 거. 그래서 지방에도 제발 안중에 좀 뒀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방은 이 상대적인 박탈감이 큰데요. 사실 지방의 아파트 가격 저렴합니다. 근데 최근에 똘똘한 한 채가 되고 있으니까 서울의 국평이 과거에 30억 하다가 50억 하다가 최근에 보니까 73억까지 국평이 찍혔더라고요. 거기다가 서울의 압구정동 현대아파트가 76년도에 분양할 때 그 30평형대가 890만 원이었던 것이 작년에 52억 하고 올해는 63억 하더라고요. 이러니까 서울 아파트 팔겠습니까? 서울 아파트 안 팔아요. 오히려 서울에 더 살고 싶어 하죠. 서울에 보유했더니만은 집값이 더 올라갔으니까. 이래서 서울과 지방의 비대칭성이 굉장히 좀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정책의 이원화가 반드시 필요한데요. 공급이 부족한 서울 수도권에는 초과 수요 구조에 맞춰가지고 구조적인 공급 확대, 가열 방지 안전 정책을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방 도시는 인구 유출이 많죠. 또 수요 위축으로 이제 규제 완화를 넘어가지고 적극적 자원 유입 촉진 구역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수도권의 이제 다주택 자본의 지방 유입을 막기 위해서는 파격적인 세제 인센티브가 필요합니다. 수도권 거주자가 지방주택 취득세는 1세대 2주택 중과 대상에서 원천 배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3대 세제도 있죠. 뭐 취득세, 재산세, 보유세 이런 것도 지방주택 취득세에서는 완전 배제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금융규제 정상화도 필요한데요. 사실은 지방 아파트 사실 임금도 저렴합니다. 거기다 DSR까지 규제하면요. 지방에는 서울과 지방의 임금 격차도 심한데 DSR까지 규제하니까 젊은 사람이 집을 살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서울만의 그것도 젊은 청년층들은 서울도 문제고 지방도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기업 이전과 연계 주거 패키지도 사실은 만들어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합리하고 반시장적인 부동산 규제는 시장을 왜곡하게 되었고요. 이 왜곡된 시장은 건설과 금융업의 건전성까지 해치게 되었고 공급 차질이 발생하고 이는 이제 부동산 가격의 급등락으로 인해서 일반 중산층마저도 주거 불안을 야기하게 됐습니다. 또한 이 똘똘한 한 채와 같은 부작용으로 청년 세대에서는 주거가 희망이 아니라 좌절을 낳고 또 그 좌절은 결혼과 자녀를 포기하기에 이르게 되는 잘못된 부동산 정책이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마저도 저해하는 요인만은 바로 잡아야 할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나은 병폐로 모든 국민이 이제 주거 불안하는데 규제가 능사가 아니라 공급이 부족한 수도권에는 공급을 늘리고 지방에는 수도권 거주자가 내려올 수 있는 수요 촉진책을 쓰면 되는 아주 손쉬운 일입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서울 수도권에 공급 백날에도요 공급 부족합니다. 늘 초과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서울에 있는 은퇴한 퇴직자들이 서울을 버리고 지방에 오면 돼요. 근데 지방에 안 오려고 합니다. 왜? 서울에 있으니까 팔고 지방에 가면은
서울의 집값은 또 올라가고 지방에 있는 집값은 본전치기단 말이죠. 그러면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지방에 내려갔을 적에 과연 팔고 내려갈 수도 있고 안 팔고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지방에 내려갔을 적에는 세제 혜택을 줘야겠죠. 그리고 또 서울에 있는 거 물론 팔면 더 좋겠지만 팔지 않고 전세 놓는다 하더라도 그것도 공급 촉진책의 일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의 거주자가 늘 서울에만 살아서는 아무리 공급을 해도 공급 부족 사태에 시달립니다. 그래서 서울 수도권 거주자가 지방으로 내려올 수 있는 유인 정책을 펴줘야지만 대한민국이 정말로 균형이 있는 발전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현영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의 발제가 있겠습니다. 사실 어제 토론회를 보면서 다른 것들도 다 인상 깊었지만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한 패널께서 말씀하셨던 표현인 똘똘한 한 채도 투기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앞에 있다면은 뭐라고 답변을 드려야 될지 어려운 사안이었어서 많이 인상 깊었습니다. 사실 다루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과도하게 투기를 얘기하거나 규제를 얘기하는 것이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다라는 맥락으로 오늘 발표 자료를 봐주시면 적절할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페이지 분량이 조금 있는 관계로 어지간한 페이지들은 빨리빨리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현재 시장에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정책 기조는 지속되고 있고 주택 수요도 꾸준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주택을 많이 지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공사비 상승 같은 부정적인 요인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정부 정책은 공급을 확대하면서도 수요를 억제하겠다는 다소 상이한 방향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실제 시장에서의 상황 반전이나 상황 개선을 위해서는 공공과 민간 그리고 공급과 수요가 함께 맞물리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오늘 발표 내용의 전체 요약입니다. 목차도 같은 맥락입니다. 최근 10년 정도 역대 정부들의 정책을 보게 되면 주택을 많이 공급하겠다는 내용은 동일합니다. 공공과 민간 어느 쪽으로 치우쳐 있거나 세부적인 내용은 조금 다르겠지만 19대 정부, 문재인 정부, 20대 정부, 윤석열 정부, 21대 정부, 지금 현 정부까지 이르면서 일단 주택을 많이 짓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실제로 저희 건설 시장의 국내 건설 수주액을 보더라도 최근 3년간 보게 되면 증가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저 중에서 얼마만큼이 저희가 서울과 수도권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도의 주택 물량으로 맞는지에 대해서는 평가가 다른 상황입니다. 좌측 하단의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최근 3년을 봤을 때 주택 건설 인허가와 착공 실적이 조금씩 감소하고 있습니다. 저 그래프는 연간 누계 실적이기 때문에 1년 단위로 끊어서 내용을 보시게 되면 적절합니다. 그리고 우측의 건설 공사비와 자재비 지수를 보게 되면 점점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위에 있는 하늘색, 파란색의 건설 공사비 지수는 위로 올라가면 나빠지는 것이고요. 아래에 있는 자재비 지수는 아래로 내려가면 나빠지는 겁니다. 동시에 시장에서의 주택 수요는 견조합니다. 좌측 하단에 서울과 전국의 아파트 거래 현황을 보게 되면 서울에서의 아파트 거래가 침체되고 있지만 저것은 주택 수요가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매물이나 주택 가격 상승 같은 이런 요인 때문에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측 하단에 매입자 연령대별 아파트 매매 거래 현황을 보게 되면 아래쪽에 빨간색과 녹색이 30대와 40대에 속하는데 주택을 많이 구입하는 계층인 이분들의 거래 상황도 그렇게 줄어드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주택에 대한 수요는 꾸준하게 지속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최근 1년간 정부의 정책을 보게 되면 공급을 많이 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수요를 억제하겠다는 내용들이 쭉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있었던 토론회의 내용도 지금까지 발표되었던 정책에서 보다 강화하겠다는, 그러니까 수요 억제 측면을 보유세 등으로 해서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정부의 정책 방향입니다. 그리고 공급 측면을 보게 되면 전반적으로 공공 주도의 공급을 실행하겠다는 것이 중점적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봤던 LH 직접 시행도 그렇고 공공정비사업 인센티브 기타 모든 내용들이 민간보다는 공공 중심으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내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가장 부각되었던 보유세와 거래세에 관련된 세제 개편 내용은 역시나 수요 억제를 가속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조만간 세제 개편 방안이 발표된다고 하지만 현재로서는 보유세, 양도세, 취득세 같은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완화보다는 강화될 가능성이 더 높은 상황입니다. 참고로 이번 정부의 국정과제가 123개 있습니다. 이 중에서 내용을 보게 되면 사실 공공성에 대한 내용들은 부각되진 않았고 중간중간에 조금씩 들어가 있는데 최근 1년간을 보게 되면 국정과제 안에서 몇 개 단어로 들어가 있던 내용들이 크게 부각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에서는 정비사업의 공공성 강화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이제 이런 내용들이 현재 부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두텁고 촘촘한 주거복지 실현이라는 파트에서도 사실은 이 파트에서 가장 맨 아래에 있는 것이 부동산 거래 질서의 확립이었는데 작년과 올해에 들어서면서 시장 교란 행위를 단속하고 곧 부동산 감독 기구를 만들겠다는 내용들이 더 부각이 되는 상황입니다. 상대적으로 실제로 어떤 식의 주거복지를 실현할 것인지 어떤 식의 주택을 많이 공급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은 덜 부각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공공의 역할이 필요한 곳에서는 공공이 집중적으로 역할을 하고 그렇지 않은 곳에서는 민간의 역할도 되살리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좌측 하단에 유형별 매매 및 전세 가격 지수를 보게 되면 전반적으로는 오르고 있지만 수도권과 전국을 봤을 때 편차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전국의 미분양 아파트 현황을 보더라도 전국과 서울을 비교했을 때 역시나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공공주도의 사업 방식이 요구되는 곳에서는 자연스럽게 공공이 역할을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전체 시장에 대해서 공공의 역할을 너무 강조하거나 무분별하게 수요를 억제하는 것은 오히려 시장 흐름을 저해할 여지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택 공급 방향성에 대해서는 사실 주택을 많으시겠다는 내용들을 발표를 하면서 공공 중심으로 또는 서울 안에서는 적절한 택지가 찾기 어렵다 이런 식으로 많이 언급이 되고 있어서 현재까지로서는 주택 공급의 방향성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방향성을 얼마만큼 실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결과적으로는 공공과 수요 간의 조율이 필요합니다. 특히나 공공과 민간 주택 중에서 한쪽으로 치우쳐서 많이 하겠다는 것은 현실성 측면에서 조금 무리가 있을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공급을 많이 하겠다고 하면서 동시에 대출 같은 대출 등으로 수요를 억제하겠다는 것은 사실 방향성이 조금 상이한 내용입니다. 공급을 많이 하겠다는 것은 그러한 공급을 받아줄 수 있는 수요를 역시나 유도해야 되는 것인데 현재로서는 관련된 여러 규제들 앞으로 더 강화될 규제들도 이 부분에서는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실행되었던 다주택자나 비거주 1주택에 대한 규제 강화도 역시 맥락은 같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크게 부각되었던 초고가주택에 대한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공식적으로는 집값을 잡기 위한 목적은 아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정책 목표가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초고가주택을 굳이 부각을 해서 보유세를 더 높여야 한다는 식의 정책 방향은 정확하게 어떤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단순하게 공공을 강조하거나 주택을 많이 공급하겠다 이런 것만이 아니라 향후 20년, 30년 뒤에 어떻게 서울과 수도권 그리고 지방에서의 주택 시장을 이끌어 나갈 것인가, 문제가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사전적으로 대처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실제로 지금 시점에서는 서울과 수도권에서의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는 말이 많지만 지금 보시는 화면에 하단에 있는 대한민국의 인구 구조 현황을 보시게 되면 정확하게 20년, 30년 뒤에는 그렇게 주택 문제가 심각해지지는 않습니다. 그때는 주택의 숫자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이미 시장에 존재하고 있는 기존 주택들의 노후화가 더 문제가 될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정부에서 강조하고 있는 지방 균형 발전 같은 내용까지 지적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 자리에 계신 분들이 모두 알고 계신 것처럼 대한민국은 수도권 집중화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가령 제가 학생 때는 서울에 1000만, 수도권에 1000만에서 대한민국 인구 2000만이 수도권에 살고 있다고 그랬지만 지금에 와서는 그 수치가 더 심화돼서 2500만, 더 나가면 3000만까지도 수도권에 몰려 사는 상황이 되거나 될 것입니다. 그 때문에 현재로서는 어떤 식으로든 지역 균등 발전이 아니고 지역 균형 발전을 지속할 필요는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역적인 양극화는 감수하더라도 전반적인 내용을 감안해서 공공의 역할과 민간의 역할을 적절하게 주택 공급과 주택 수요에 맞춰서 배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문성 이사장입니다. 지금 현재 이제 경희대 경영대학원에 근무하고 있고요. 오늘 제가 이제 아침에 오면서도 시간이 되게 짧기도 하고 해서 어떤 말씀을 드릴까 하고 생각을 하고 왔는데 저는 이제 좀 근본적인 문제, 좀 상식적인 선에서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부동산 문제가. 그게 어떤 말씀이냐면 지금 우리 정부가 지금 세금을 자꾸 올리려고 하는 이유가 증세 목적이냐 아니면 부동산 가격을 잡으려고 하는 목적이냐 이 문제부터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다 알다시피 인플레이션을 확실하게 해지한 자산이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토지가 이 땅덩어리가 적은 데서 태어나서 실은 이 부동산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가파르게 오르고 있고 실제로 근데 가만히 보면 시기적으로 보면 어떤 때 내린 시기도 있어요. 우리가 박근혜 정부 때 실은 최경환 장관께서 그때 부동산 가격 내렸다고 바치고 막 그랬다고요. 금융 빌려주고 돈도 빌려주고 여러 가지 혜택을 줬어요. 하지만 저는 그때도 이건 결국 오르게 돼 있다는 거예요.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장기적으로 볼 때 내리기 힘듭니다. 그리고 어떤 경제적 충격으로 인해서 갑자기 떨어졌다 하더라도 실은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그런 거죠.
요즘에 여러분 비트코인 하시잖아요. 비트코인 안 떨어집니다. 전 소신껏 저는 믿고 있거든요. 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식 우량주, 비트코인, 부동산. 이건 인플레이션 해지 자산으로 확실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자꾸 부동산을 잡는다 그러는데 맨날 잡는다 그러는데 못 잡아요, 실은. 특별히 우리가 어떤 규제로 잡기 힘들고요. 공급으로 잡아야 되는데 공급도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요자들이 원하는 지역에 공급을 해줘야 돼요. 수요자들이 원하는 지역에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수요자들이 원하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서울 수도권입니다. 근데 서울 수도권에 재개발, 재건축 해야 되는 건 맞고요. 용적률도 높여야 되는 건 맞아요. 하지만 실제로 그것이 이루어지게 되면 거기 살던 원주민들은 실은 밖으로 밀려납니다.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사회적으로 실은 굉장히 풀기 쉬운 문제는 아니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발표 시작하면 전 여기에 뭐 지금 PPT 들고 왔지만 제가 실은 만든 이 어떤 내용을 PPT로 그냥 만든 거에 불과해서 저는 그냥 계속 하겠습니다. 저는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 계속 상승한다는 거, 그 다음에 특정 지역에 대해서 이렇게 월등히 높은 현상, 우리나라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특정 지역이 굉장히 높아서 저기를 잡겠다라고 하는 그 현상도, 그런 정책도 실은 그렇게 아주 효과적이게 먹혀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국가에 가더라도 정말은 여러분이 뉴질랜드 같은 데 가도 그 땅덩어리 넓은 나라에도요, 집값 엄청 비싼 데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그냥 때려잡겠다라고 하는 게 잡는다는 게 쉬운 문제가 아니다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지금 우리가 보면 쓸 수 있는, 저는 이제 조세에 관련된 그 연구를 한 학자인데요. 지금까지 우리나라 지금 세제에서 양도소득세를 가지고 치밀하게 대응한 적은 많았어요. 여러분이 아주 오래전부터입니다. 지금 정부도 아니고 양도소득세를 종합소득세 기본세율에서 분리해가지고 아주 미등기 자산 뭐 몇 년 거주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디테일하게 우리가 구분했던 것은 지금 굉장히 오래된 얘기입니다. 그런데 취득세, 보유세, 지금 재산세, 종부세를 말합니다. 이걸 가지고 건드린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가지고 부동산 투기라는 걸 생각하더라도 투기 잡는 목적이 아니에요. 그 목적이. 지금 우리가 말하는 그 보유세 같은 재산세, 종부세는요. 종부세는 지금 국세로 돼 있지만 실제로 지방 교부세로 지방 다 내려보냅니다. 실질적인 지방세예요. 실질적인 지방세인데 지방세에서 그걸 걷어들여 자기네 지방을 이렇게 어찌 보면 윤택하게 하는 그런 재원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종부세를 만든 것은 제가 볼 때는 아까 제가 증세 목적이냐 부동산 가격 잡는 게 목적이냐인데 우리가 이제 고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셨지만 그때 우리가 종부세 처음 시작했는데 그때도 여러분들 가보시면 세수가 많이 부족할 때입니다. 실제로 부동산 투기란 말은 있었지만 실제로 세수가 많이 부족할 때였고 나름대로 그런 어떤 목적에서 종부세가 처음 시작했던 거 맞거든요. 그래서 종부세가 그때 굉장히 무거웠어요. 그래서 한번 위헌 판결하면서 종부세의 많은 부분을 돌려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종부세가 스물스물 힘을 발휘하지 못하다가 다시 한번 문재인 정부 때 굉장히 힘이 세게 다시 또 부활을 했어요. 그 지금 종부세라고 하는 건요, 제가 볼 때는 저는 이제 법을 연구한 학자로서 이 재산세하고 종부세는 둘 다 보유세인데 기본적으로 태어나지 않아야 될 세목이다. 왜 그러냐면 원래 이중과세 조정을 해주거든요. 지금 이거 재산세와 종부세 이중과세 조정 메커니즘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세법을 보시면 이중과세 조정하는 것은 불가피한 이중과세일 때 만들어 놓고 조정하는 거예요. 불가피한. 대표적인 게 우리가 그 주리스딕션 있죠. 카날 있잖아요. 우리나라 국내 기업이 우리나라에서 벌어들인 것도 우리나라 가세관청이 내고 미국에서 벌어들인 미국 IRS에 낸단 말이죠. 두 개 이중과세 조정해야죠. 자기들 각각도 과세하니까. 이런 경우에 불가피하게 생기는 이중과세인데 지금 종부세와 그 재산세의 이중과세는요. 쓸데없는 걸 만들어놓고 일부러 이중과세를 지금 조정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은 지금까지 여러 번 드려서 저는 종부세는 다가에 관계없이 재산세 편입시키고 만약에 세금을 더 거두고 싶으면 우리나라 재산세 누진세율입니다. 누진세 올리면 돼요. 깨끗하게 올리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지금 재산세하고 종부세하고 다른 것은 얘는 지방세, 얘는 국세, 여기는 물건별 가세, 얘는 종합가세. 뭐 이게 좀 다른데 결국은 가세 대상은 동일해요. 완전히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이 동일한 거를 이중과세 조정할 게 아니라 그냥 재산세 쪽으로 가서 그쪽에 세율을 조정하면 충분히 거둘 수 있습니다. 비싼 그 재산을 들고 있는 분들한테. 자, 이런 문제 제가 말씀 먼저 드리고요. 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첫 번째는 우리 국민은 왜 유독 자산 증식 수단으로 부동산 열강하는가? 인플레이션 해지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 지금까지 계속 해온 거고 미래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세대 1주택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1세대 1주택 문제는요. 저는 저가든 고가든 건드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1세대 1주택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투기 목적이 전혀 아니에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을 좀 많이 번 사람은 좀 넓은 집, 돈을 좀 적게 분들은 조금 작은 집에 살더라도 너무나 자연스러운 겁니다.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1세대 1주택에 대해서 자꾸 어떤 정세가 아니라 세금을 자꾸 올리려고 하는 뭐 부동산 투기 목적이라고 하는 그런 걸 자꾸 세워서 하는 것은 잘못된 방향이다. 처음부터. 그리고 1세대 1주택에 대해서 비과세하는 이유가 그냥 비과세하는 게 아니라요. 대책취득에 대한 얘기입니다. 대책취득. 1세대 1주택 사는 분이 1세대 1주택을 팔고 나서 다른 데로 가고 싶은데 이때 세금을 많이 내고 나면 비슷한 종류의 집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계속했던 거지 특별히 혜택을 줬다고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뭐 1세대 1주택으로 하더라도 그래 뭐 우리가 어느 정도 수준에서 가세하는 거 저도 뭐 할 수 있다고 생각은 해요. 하지만 그게 이제 나름대로 거주의 어떤 평온을 해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가 갭 투자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갭 투자라 그러면 이게 쉽게 말하면 우리가 파이낸스에서 말하면 레버리지 투자입니다. 근데 갭 투자란 말을 꼭 부동산에서만 갭 투자를 쓰는데 레버리지 투자거든요. 남의 돈을 빌려서 투자를 하는 거예요. 원래 사업은 남의 돈을 빌려서 하는 사업이 진짜 사업이거든요. 자기 돈 가지고 사업하는 사업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갭 투자에 대해서 제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갭 투자가 마치 무슨 죄인 취급을 해요. 갭 투자라는 게 전세 보증금 끼고 사는 거거든요. 근데 전세 보증금 끼고 사는 분들이 왜 살 건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회에 나와서 정말 우리나라에서 부채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첫 번째 부채를 일으키는 게 재물 일으키는 게 집을 살면서 일으킵니다. 돈이 없으니까. 그 집값이 엄청 비싸잖아요. 집값이 비싸니까 보통은 전세를 끼고 사가지고 그 다음부터 그 전세 보증금을 이제 갚아서 나중에 그 집에 들어가 살기 위해서 밀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자기 임금의 상승 속도보다 집값 상승 속도가 더 빨라요. 그걸 위해서 안 막잖아요. 바보죠. 제가 지금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PIR이라고 Price to Income Ratio라는 게 있어요. 이게 지금 주택가격 연소득으로 나눈 건데 지금 현재 최근 숫자가 27입니다. 자기가 돈 벌어가지고 하나도 안 먹고 그냥 계속 저금해서 모아도 27년 동안을 모아가지고 집을 사는 거예요. 그렇게 집 못 삽니다. 그렇게 집 못 사도 27년 동안 이렇게 안 모아도 실은 집을 살 수 있었던 것은 보증금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보증금 끼고 돈을 빌려주는 파이낸스 금융이 있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다주택자 문제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다주택자에 대해서 그렇게 저는 나쁘게 보지 않는데, 하지만 우리나라의 현재 분위기로서는 3주택자 이상 정도는 조금 뭐 세제상 불이익을 보더라도 전 2주택자까지도 그렇게까지 비난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참 이상하다고 보는 것이, 여러분 잘 알다시피 국민연금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여러분 나중에 연세 드셔서 나중에 퇴직해가지고 국민연금 받아보면 그 연금 가지고 살기 힘듭니다. 그럼 보통 어떻게 하냐면 열심히 자기가 소득을 가지고 집을 한 채 조그만 하나 더 사는 거예요. 한 집은 자기가 살고 한 집은 월세 주든지 이렇게 사는 거죠. 그래서 연금이 적으니까 연금에다 월세를 떼서 이렇게 사는 거거든요. 제가 이 지금 말씀드린 이유는 예전에 신문에 한번 기사가 난 적이 있어요. 1세대 2주택자라고 해서 종부세 터진 거예요. 하여튼 어쨌거나. 근데 할머니가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우리는 돈을 많이 번 사람들도 아니고 정말 옛날에 연금이 겁이 나가지고 집을 한 채 더 가지고 그래서 월세를 하나 받아가지는데 1세대 2주택이라는 이유로 하여튼 세제 불이익을 보는데 굉장히 생각보다 크다는 거예요. 자기가 월세 받는 합계액보다 실제로 세금 내는 게 더 많다고 하는, 그 제가 뭐 사실 확인은 아니지만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거든요. 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지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한 2주택자 정도까지는 그렇게까지 지금 우리가 비난을 하거나 불이익을 줄 이유는 별로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자, 그래서 갭 투자라고 하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갭 투자라고 하는 게 어찌 보면 정상적인 취득 형태라고 봐야 된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집 처음 사실 때 자기 돈 다 내고 사신 분 거의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저렇게 사본 적도 저도 없고, 저는 부동산을 돈을 벌은 적이 별로 없어요. 운이 별로 안 좋아서인지. 그런데 어쨌거나 이 갭 투자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정상적인 취득 형태다. 그런데 그 갭 투자를 그렇게까지 얘기할 이유는 없다는 거고요.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얘기합니다. 이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지금까지 이걸 왜 놔뒀냐면, 이거 말 그대로 이건 장기 보유에 대한 특별공제예요. 거주가 아니고 용어 자체가. 그렇다면 이게 지금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왜 있었냐면, 여러분 퇴직금 같은 경우에 일반적인 종합소득 기본세율보다 훨씬 낮게 세금 주거든요. 왜냐하면 그 퇴직금은 일정 기간 동안,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어떤 기업에 있었기 때문에 주는 돈이잖아요. 그 돈은 일반적인 1년 번 거랑 똑같이 세금을 매겨버리면 굉장히 불이익을 보거든요. 그래서 이걸 연분연승법이라고 해서 N으로 나눠가지고 세율 적용하고 N 곱해요. 그것처럼 이 부동산 같은 경우도 대부분은 많은 사람들은 오랫동안 보유하거든요. 그래서 오랫동안 그 누적된 이익이 한 번에 터지는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고려해줘야 된다는 생각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계속 거주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 아까도 제가 이거 연결되어 있습니다. 갭 투자하고. 실은 자기가 집을 샀는데도 불구하고 전세 보증금이 남아있으면 들어가지 못해요. 그걸 계속 열심히 벌어가지고 갚아야 되는데 그 기간 동안에는 이 장기보유 특별공제 사업으로 보면 거주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안 들어가는 게 아니라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그리고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어저께 제가 보면서 느낀 게, 지방에 있는 대학 교수가 퇴직하고 나서 서울 수도권에 살기 위해서 집을 하나 샀습니다. 이게 투기라고 보는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대지방에 있는 교수가 서울에 있는 서울 수도권에 집을 하나 사두냐 이거예요. 자기가 퇴직하고 나면 서울에 가서 살고 싶으니까. 예, 그런 생각으로 산 건데 이것도 투기라고 생각합니다. 자, 제가 빨리 하라니까 빨리 하겠습니다. 이 종부세 문제가 이제 제가 마지막인데, 이 종부세 문제는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세산세에 편입하고 누진세를 적용하는 거, 그게 답입니다. 그리고 종부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거 종부세 만들 때
지방세와 국세의 조정에 관한 법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5개 조문 들고 있는 거. 거기에 보면 국세 지방세는 딱 그것만 만들게 돼 있는데 거기다 집어넣으면서 만들었어요. 실제로 그걸 집어넣으면서 만들라는 게 아니라 만들지 말라는 소리거든요. 거기 있는 거 빼고는. 근데 그걸 만들었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제가 금융 문제를 말씀드리면 이 금융에 대한 걸 가지고 자꾸 규제하는 것은요. 정말 이거 사람들 힘들게 하는 겁니다. 지금 25억짜리 이상은 뭐 2억을까지 해준다는데 그럼 25억짜리 2억을 해주면 23억을 자기 돈으로 하라는 얘기인데 그런 돈 가진 사람이 몇 사람 되겠습니까? 그래서 원래 해외도 모기지론을 많이 해주잖아요. 집 살 때는 장기로.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규제를 너무 하게 되는 것은 저는 결국은 이거 성공하지도 못하면서 시장만 왜곡시키는 정책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만하겠습니다. 저도 좌장으로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몇 개 있는데 어제 토론회를 보고 나서 느낀 점 몇 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어떤 정책을 만들거나 할 때는 항상 지금 상황이 어떻다에 대한 진단이 먼저 있어야 되는데 어제 토론회에서 과연 그런 게 있었나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정책을 굉장히 많이 내놨죠. 뭐 숫자로 보면 문재인 정부 숫자보다는 적을지 몰라도 굉장히 강한 정책을 많이 내놨는데 그 정책의 효과가 어땠다는 말도 하나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하던 대로 계속 가겠다 그런 분위기를 보여주고 제가 느낀 거는 이게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토론회인지 아니면은 부동산 정치와 관련된 토론회인지가 좀 헷갈릴 정도로 그 분위기가 좀 어수선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3시간 넘게 다 들은 바에 따르면은 대출 민원이 상당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얘기 들으려고 그렇게 했으면은 저희들 작년 말에 장동혁 대표께서 그 제안해서 국민고충센터를 만들어서 한 600-700건의 민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50% 이상이 대출 관련 건이었습니다. 조합원 지위양도 문제라든가 그런 것들이 다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우리한테 말했으면 그 자료를 줬으면 좀 편하게 할 수도 있었을 건데 그 조금 시간 낭비 성격도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가 한 9달 전에 여기서 토론할 때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올 초에 대통령이 집을 판다고 해서 안 팔렸는데 팔게 되면 꼭 노하우를 알려달라라고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뭐 셀러 파이낸싱에다가 관저테크 이런 각종 첨단 기법이 도입돼가지고 참 국민들을 많이 벙벙하게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어제 그 말씀을 듣다가 깜짝 놀란 게 몇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금융기관이 공적 영역의 성격이고 국가가 어느 정도 개입해야 된다는 발언이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개인이 돈 벌러 집 사는데 대출을 하는 게 맞나 이런 말씀도 있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재개발은 주택이 증가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과연 바람직한가의 얘기도 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거의 경제언론과의 전쟁을 선포하신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경제학이 하나 창출되지 않는가. 제가 진짜 우려하는 것은 이런 것들이 다수의 폭정 상태로까지 가서 한국의 바람직한 정책 생태계가 붕괴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컸습니다. 그리고 대출세라든가 기존 대출에 대해서도 규제를 강화해야 된다는 뭐 연구기관의 발제와 그 플로우에서의 얘기가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런 논쟁을 보면서 이게 조세법률주의는 어디 갔고 소고비법 금지라는 원칙은 어디 갔고 거주 이전의 자유라는 건 어디 갔고 그런 것들은 다 사라지고 그야말로 다수의 폭정 상태로 넘어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작년 말부터 시행돼서 확대되고 있는 토지거래 허가제하고 그다음에 이제 대출 규제를 인해 가지고 국민의 거주 이전 자유는 심각하게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인구 이동한 것들 보게 되면 74년 이후에 51년 만에 인구 이동이 가장 적었습니다. 올해는 아마 더 적을 것 같습니다. 토지거래 허가라든가 그다음에 대출 규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거의 중국에서 하고 있는 호구제가 실제 한국에서 실현되는 게 아니냐 그런 우려도 지금 할 수 있겠습니다. 세금에 대한 얘기를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고 대통령은 일리가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했는데 그게 과연 바람직한 건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합니다. 우리 이미 이제 세금의 3대 폭탄이라고 좀 저는 표현하는데 종부세 같은 경우에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최고 구간은 5%에다가 특별세가 붙어서 6%를 내고 있습니다. 한 20-30년 되면 국가에서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전 세계 우리밖에 없습니다. 거의. 이런 제도가 과연 더 올릴 정도로 필요한가 어디만큼 올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재산세는 우리가 약하다고 생각하는데 작년에 서울시가 한 18-19% 공시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에 한강별대에 계신 분들은 거의 40에서 50% 정도 재산세가 증가하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 재산세를 더 올리겠다는 논의가 지금 진행되고 있고 양도세는 우리가 지금 자책자 최고로 많이 내면 82.5%를 내고 있습니다. 82.5%를 내는 게 과연 적게 내는 상태인가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한 며칠간 조사를 해봤습니다. 한 30-40억 고가주택이라고 정부에서 주장하는 그리고 특별히 세금을 더 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 세금을 우리 정부가 제일 좋아하는 미국하고 비교를 해봤습니다. 종부세 내고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분들이 말하는 세금 미국처럼 내자라고 하는데 미국보다 더 많이 내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어디만큼 많이 내야 되냐 지금 정부에서는 계속 실효세율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효세율은 우리가 적습니다. 그 대신 미국 같은 경우에는 1에서 2% 재산세를 내지만은 소득에서
재산세 낸것과 모기지자를 다 공제해 줍니다. 그래서 실질 가계 부담률은 우리가 다주택자 고액 같은 경우에 더 많이 내는 경우가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정책을 발표하실 때는 그런 것들도 좀 같이 알려주셔서 말씀을 주시면은 국민들이 바르게 판단하는 게 아니냐. 정부에서는 항상 우리나라 고액주택가들은 너무나 세금을 적게 내고 있으니까 2배, 3배 올려야 된다 얘기를 하는데 실제 부담액을 연봉과 모기지자 따져보시고 다주택자일 때 어떻게 되는지 같이 알려주시면 판단하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말은 이걸로 마치고 마지막으로 우리 양정호 우리 특위위원님 계시니까 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한 1분 이내로 그냥 하겠습니다. 어제 그 토론회를 이렇게 들어보고 주변에 있는 분들이 얘기하는 거는 딱 3단어더라고요. 하나는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하나는 헬기, 네? 두 번째 얘기는 3배, 그다음에 마지막 얘기는 10억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그 어제 얘기 나온 대통령께서 공급 관련돼 있는 걸 얘기를 하면서 네? 헬기 타고 다니면서 공급할 곳을 찾아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대부분의 분들이 유튜브나 이런 데서 얘기하시는 게 그 공급은 헬기로 하고 세금은 3배로 때리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실제로 그렇게 따져보면 공급은 말로 하는 거고요. 그 증세나 세금은 이제 현실로 되는 거죠. 네? 결국 그거를 다시 한번 뭐 산무 정책이라고 하거나 산무로 비유해서 얘기해 보면 어떻게 보면 그 공급은 없는 거고 그게 이제 무공급이라고 하는 거고 또 거기에 해당되는 거는 본인들이 뭔가를 얘기하고 정책을 얘기하는데 그거는 책임은 없는 게 무책임인 거고 그 다음에 그 어떻게 보면 본인들의 정책이나 이런 게 있나 봤더니 그거는 무대책이에요. 정책이 있는 게 아니고 결국 이렇게 따져보면은 무공급이라고 하는 것과 무책임이라고 하는 것과 무대책이 같이 이렇게 연결된 그런 구조가 있게 되는데 그 어제도 딱 그 본 것 중에 기억에 남는 제가 기억에 남는 단어는 폭동입니다. 폭동. 네. 이제 그 국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초고가 주택을 10억이라고 하는 거를 얘기하는 그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님께서 나오셨습니다. 자, 그러면 초고가라고 하는 게 10억이다. 그럼 서울에 있는 웬만한 아파트들은 다 10억 이상 되거든요. 그러면 전국으로 따져보면 100만 명 이상, 100만 가구 이상, 그 따지고 보면은 전체로 보면 그 투표수가 엄청 나겠죠. 이제 서서히 그분들이 이제 들고 일어나시게 될 거고. 자, 그럼 이분들은 속의 마음은 뭐냐면은, 아니, 우리가 언제 10억으로 그 아파트나 가격을 올려달라고 했냐. 네? 본인들이 올린 거는 문재인 정부하고 이 정부에서 올려놓고, 이제는 그걸 초고가라고 해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놓고 보면, 그 공급 대책이나 이런 거는 헬기나 공중에 갖다 놓고서 실제로 부동산 세금 고지서는 일반 국민들 눈앞에다 갖다가 들이미는 꼴이 되는 겁니다. 이래서는 결국의 결론은 폭동뿐이 없거든요. 이거는 많은 분들이 이제 등을 돌리는 시작점이 이제 어제부터 시작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어제 토론해보고 힘이 빠지던데 저희들이 아무리 합리적인 주장을 하고 해도 듣지를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토론회 하면서 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수준을 떠나서 오히려 더 강화하겠다 이렇게 결론이 나는 것 같아서 맥이 빠졌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도대체 이 이재명 정권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전월세난이라든지 주거 취약계층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자기들도 굉장히 민감한 주제일 텐데 언제까지 버티면 된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밀어붙일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본인들 시나리오가 뭔지 2년 정도 이 상태 전월세난 두드를 맞으면서 버티면 자기들한테 좋은 여건이 온다고 생각을 하는 건지 뭔지를 잘 모르겠더라고. 매를 덜 맞은 건지 더 맞아야 되는 건지 과연 이 정책이 이재명 정권이 지금 기조대로 계속 간다면 어떤 상황이 발생을 하고 그 상황에서 저희들은 또 어떤 대책을 해야 되는지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를 방향이 틀렸다 이렇게 계속 반대말 해봤자 안 될 것 같고 당신들 그대로 가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올 것 같다. 그걸 예측을 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뭐 이렇게 지도 조언을 해주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토론회 결과 한 번 또 한다더라고요. 총리 주제로 토론회 또 한다는데 저 결론은 그겁니다. 토론회 또 할 필요 없고요. 보수 정권 하던 그대로 그냥 하면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오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증세가 목적이고 그래서 뭐 일부 원성이 있더라도 세금 빡빡 걷어가지고 선거 때도 돈 뿌리려고 하는 그런 의도는 아닐까요? 실은 항상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정세 목적인지 부동산 가격을 잡는다는 항상 명분은 그거거든요. 근데 부동산 가격을 잡는다는 게 어느 정도 오르면 그렇게 많이 오른 거고 어느 정도 내리면 그렇게 많이 내린 건지에 대한 실은 우리가 정잡을 수 없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제가 보기에는 하여튼 뭐 앞에서 하는 말과 뒤에서 하는 그 생각은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여지는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어제 보면서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바꿀 의지가 없구나. 그동안 저희가 집요하게 요구했던 규제에서 시장으로, 징벌에서 합리로 바꿔야 된다고 하지만
어제 토론회는 본인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 그리고 본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만 일방적으로 던진 일방 통행식, 답이 정해진 답정너 토론회였습니다. 원래 과거의 경험에서 저희가 배우잖아요. 문재인 정부 때 결국 세금과 규제의 결과가 어땠는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거를 되풀이하겠다는 거, 이것은 국민의 민생은 눈앞에도 없고 오로지 부동산 이 이슈를 이념으로 접근하고 본인들의 표를 얻기 위해 어떠한 수순을 밟아가야 되는지 그런 정치적 목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그 확신을 가지게 됐습니다. 거기다가 부동산 정책이 국민의 동의를 얻고 공감대를 얻기 위해서는 정부가 보여주는 솔선수범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보여준 낙꼼수, 나는 꼼수다식 편법이 과연 우리 국민 누가 공감대를 얻고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호응할 수 있겠습니까? 그 진면목을 여실히 보여준 토론회였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장동혁 대표님의 마무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토론회를 보면서 부러웠어요. 이재명 대통령을 보면서. 예를 들면 우리 장병이 바다에서 죽어가고 있을 때 골프 친 게 맞냐고 그렇게 물어도 입 꾹 닫고 버틸 수 있는 힘이 있잖아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당당함이 있잖아요. 본인 집 그렇게 팔아놓고 빗발치면 저 같으면 토론회를 취소하거나 나와서 그냥 조용히 듣고 아무 말도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도 자기는 모든 꼼수를 다 부려놓고 자기 얘기를 엄청 부끄러워. 어디 가서 얼굴도 들기 힘든, 참 토론회 나오기도 힘들었을 텐데 나와서 자기 얘기를 남 얘기하듯 할 수 있는 그런 또 당당함이 또 있어서 부럽다. 그리고 속았다. 본인 집 팔았다고 저보고 집 팔으라고 그래서 저는 미리 다 정리를 했는데 우리 신기환 교수님한테도 속았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팔게 되면 노하우를 알려달라. 대한민국 최고의 부동산 전문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별 수가 없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재명 대통령한테 안 속고 제가 늦게 팔았으면 별 수를 제가 찾을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더라고요. 그런데 결국은 그렇게 생각해봐도 허탈할 수밖에 없어서, 왜냐, 저는 관저도 없고 그런 방식으로 집을 사줄 사람도 없어서 그 꼼수를 알아도 나는 꼼수를 피울 수도 없는 이 상황에 참 허탈하다. 국민들께서 어떻게 느끼셨을까? 저는 그 중에서도 가장 부러운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아무것도 모르면서 뭔가를 아는 것처럼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그 뻔뻔함이 저는 가장 부럽습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서 많은 분들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특히 우리 엄은성 이사님께서 부동산에 대한 우리의 잘못된 편견과 시각을 상식 수준에서 다시 바로 잡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결론은 아까 모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부동산 정책이 바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결국 정권을 바꿔야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양정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다수의 폭정에 대해서 분노한 국민들께서 이제 결국 표로서 답을 하실 때가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나니까 뭐 이재명 보면서 부럽다, 이 결론이네요. 예, 감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토론회를 종료하겠습니다. 금일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